방대한 취업 빅데이터 속에서 핵심 정보만 전달해 드립니다. 취업 GPT 시간, 오늘은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번 주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근데 취업 GPT가 아니라 첩 GPT라고 불러주세요. 첩 GPT인가요? 첩 GPT. 아, 이 포인트는 첩 GPT인 걸로.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첩 GPT 어떤 주제로 준비하셨나요? 최근에 이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화이트리스트 관련해가지고.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네. 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화이트리스트가 우리나라가 먼저 이렇게 복원을 했고 일본이 이제 뒤이어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일단은 예전에 2019년이죠. 그 이제 일본 정부에서 불화수소 네. 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이제 생산할 때 필요한 원자재 제품들을 한 3개 정도 품목을 한국에 수출 금지를 조치하는 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화이트리스트에 배제 조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화이트리스트라는 게 결국에는 무역을 원활하게 해주는 건데 네. 이거 나쁜 거다라고 하면서 좀 배제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외교 단절, 거의 무역 단절에 가까운 수준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너네도 그래? 그럼 우리도 그래? 라고 하면서 사이가 좀 멀어졌다. 약간 경제적으로 보복같이 좀 취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호 간에 너네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럴래 라고 하면서 우리도 사실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약간 네. 그런 효과까지도 결과적으로 나왔었죠. 먼저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누가 먼저 그랬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제 일본 쪽에서 먼저 예. 했던 것도 사실인데 네. 이번에 화해 손길 자체는 이제 한국에서 먼저 내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대인배. 네, 이렇게 화이트리스트에 등록이 되면 수입할 수 있는 이제 품목이 늘어나는 거로 볼 수 있는가요? 아까 말씀하셨던 뭐 불화수소라던가 여러 가지 수입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것들을 다시 수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사실 수입이 안 됐다라고 표현하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조금 더 뭔가 힘들어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화이트리스트라는 거는 결국에는 편하게 무역을 할 수 있게끔 그 우호국으로 지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화이트리스트 배제했다라고 해서 아예 수입이 불가능한 건 아니었지만 네. 절차상 복잡함이라든지 아니면 비용이나 시간적인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상 무역이 힘들어졌다라는 게 결국엔 수입하기 어려워진 환경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시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된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원활해지는 거겠죠.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수출 무역 관리령을 통해서 수출품 중에 이게 사실 좀 웃긴 얘기긴 해요. 무기로 이용될 수 있는 물품들은 리스트 규제 혹은 캐치홀 규제로 나눠서 관리를 하거든요. 네. 근데 무기로 사용될 수 있냐라고 그 반도체 원자재들이라고 물어보면 또 약간은 의문이 들긴 하는데 뭐 그렇다고 수소를 하니까 뭐 어떻게 폭탄으로 쓴다는 건지 뭔지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그들의 입장은 그렇다는 그렇죠. 거죠. 뭐 제가 이공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아, 그것까지는 예. 말씀드리기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뭐 예. 그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유로 네. 결국에는 이제 리스트 규제, 캐치홀 규제를 나눠서 관리를 하던 것 중에서 이제 리스트 규제로 넘어간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리스트 규제가 뭐냐라고 한다면요, 상세한 규제 품목을 목록화해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다 규제를 하는 거죠. 캐치홀 규제는요, 그냥 너네 전체 뭉뚱그려서 너네는 괜찮은 애들, 너네는 안 괜찮은 애들, 약간 이런 식으로 나누는 네. 그런 개념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캐치홀 규제가 예. 이제 사실상 이제 화이트리스트에 더 가까운 거죠. 네. 좀 더 편리하게 이제 그래 너네 한 번에 그냥 절차상 오케이 들어와. 해줄게. 예. 근데 이제 리스트 규제 같은 경우는 하나. 너 이거 왜 샀어? 너 머리 스타일 왜 그래? 너 화장 왜 그렇게 했어? 너 옷 왜 그렇게 입었어? 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무서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까다롭네요. 까다롭게 굳은 거죠. 예. 사실상.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고순도 불화수소라든지 폴리이미드라든지 아니 포토리지스트 이 3개 품목이 한국에서 이제 화이트 목록에서 제외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제한이 됐었는데 이게 만약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포괄과에서 개별 효과 그러니까 리스트 규제로 바뀐 거죠. 네. 그때 당시에 이런 식으로 리스트 규제가 됐던 품목이 857개나 됐다고 그래요. 857개나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상 그 857개에 대해서 하나 다 절차를 밟았어야 됐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수입상들 입장에서 힘들었겠죠. 네, 정말 근데 까다롭고 되게 복잡한 절차를 거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지난달에 이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수출 규제가 철회됐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재지정 절차가 개시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화이트리스트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포함돼서 수출 규제가 모두 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절차를 밟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전에 우리나라도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함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럼 우리도 배제할게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세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먼저 사실은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답으로 나온 건데 네. 한국도 이제 대일 관련 수출 변화가 있었는데 예. 저희가 이제 어쨌든 간에 개정 전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같이 서로 한 대 맞았어? 그럼 우리도 때릴 거야 라고 해서 나왔던 규제 절차가 심사 기간 같은 경우에도 한 15일 정도 네. 소요가 되고 신청 서류도 거의 이제 최종 사용자 서약서 5종이라든지 아니면 네. 수화인 진술서 3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 이거를 개정 후에 5일 심사 기간은 5일로 오, 짧아졌네요. 해줬고요. 네. 그리고 허가 신청서도 3종으로 바뀌고 뭐 이제 그 포괄 수출 허가에 관련해서는 1종 그냥 하나만 내면 되게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절차적 편의성이라든지 비용과 시간의 효율성이 굉장히 극대화된 거죠. 네.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수출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쌍방이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한 거잖아요. 뭐 우리나라가 원래 뭐 대인배 움직임 보여주긴 했지만 얻게 되는 이점이 우리나라 큰 거예요? 저는 이게 반반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일단 긍정적인 얘기부터 하자면은 네. 사실은 뭐 분명히 수출 자체가 간소화되고 심사 기간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수급을 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대일 무역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제일 대표적인 게 어쨌든 간에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됐을 때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부분이 사실 반도체 업계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업계한테는 호재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이제 듭니다. 다시 사이클 올라올 수 있는 걸까요? 사이클이 올라올 수 있냐라고 네. 물어보면은 사실 약간 움직임이 퀘스천 약간 마크 올 수 있는 거예요? 퀘스천 마크인 것 같아요. 콕콕콕. 안 될까요? 어떻게? 약간 초콜릿을 많이 사 먹는 사람이 있어야지 초콜릿 수급이 잘 이루어지는 건데 맞아요. 지금 뭐 초콜릿 수급 그 원자재만 잘 수입할 수 있다 그래서 초콜릿이 많이 팔리진 않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쉽네요. 제 아쉽습니다. 바람이었어요. 물리셨군요. 네. 어떻게 알았지? S전자와 하이 땡땡에 뜨끔하네요. 많은 돈을 물리신 걸로. 근데 이제 네. 저도 이제 호황 뭐 사이클이 돈다라고 하니까 호황이 네.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호황에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수급이 잘 이루어져야지 막상 이제 반도체가 다시 수급이 원활해진다라고 했을 때 네. 많이 팔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일본산 소재 의존도가 저희가 굉장히 높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수출 규제 발표 당시에 한국무역협회에서 집계한 기준으로 네. 불화수소 수입이 일본산이 44%를 차지했고요. 오. 그리고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산이 92%에 달했다고. 정말 많았네요. 그렇죠. 거의 대다수,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나 아니면 거의 90%에 달했다라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비중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우리가 수입하기가 좀 껄끄러워졌네. 네. 다른 데서 좀 수급을 해볼까? 국산을 한번 써볼까? 막 이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오, 좀 대체가 됐어요. 그렇죠.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은 네. 수입액 비중 같은 경우는 2018년 34.4%에서 2022년 24.9%로 네. 9.5% 포인트 감소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줄어든 거는 사실이겠죠. 오. 근데도 약 25%면은 4개 중에 하나는 일본산을 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일본에 의존하는 거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원자재 수급 등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화이트리스트를 복원이 됐는데도 이건 좀 안 좋다. 회의적인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 그쪽 부분은 어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긍정적인 소식일까라고 생각하는 또 움직임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대일 무역 의존도가 점차적으로 낮아졌다라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 공급망이 다변화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굳이 일본이 아니더라도 반도체 오. 관련해 가지고 생산해낼 수 있는데 너희 없이 잘 사는데. 맞아요. 네. 너 없이도 잘 살아.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도 그런 불구하고 느낌이었는데 굳이 다시 온다 이런 거면은 맞습니다. 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뭐 반도체 이제 그럼 다시 살아나나요?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반도체 수요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살아나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네. 그거 만들 수 있는 원자재만 수급하기가 굉장히 유리해졌다, 효율적으로 됐다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겠냐? 그건 또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고 나서 네. 2, 3개월 만에 액체 불화수소를 일본에서 빠져나와서 네. 국산이라든지 중국산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체 불화수소 일부도 이제 미국이라든지 메티슨 기업 이런 네. 일본 다른 기업들한테서 수급하는 그런 루트를 확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굳이 일본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급을 다 할 수 있는데 네. 거기에 굳이 목맬 필요가 있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같이 존재합니다. 진짜 뭐 일본 없이 잘 살았으면은 뭐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뭐 상관없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화이트리스트 보건 작업에 대해서 무역이나 반도체 쪽 지원자들은 꼭 알아야 될 포인트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거의 그래도 2년 넘게 무역 절차가 복잡했던 과정에서 다시금 또 간소화된 과정이기 때문에 네. 무엇이 정확히 간소화되었는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게 원래 복잡해졌었는지 네. 같은 것들은 꼼꼼하게 확인해 볼 수 있어야겠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네. 어쨌든 무역이라는 포괄적인 입장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요. 대일 무역 적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대일 무역 적자요? 네, 이게 지금 대일 무역 적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기준, 2023년 4월 기준에 네. 마이너스 19억 3천만 원 달러라고 해요. 마이너스 19억 그러니까 3천만 적자인 거죠. 달러잖아요. 달러인 거죠. 와, 그럼 엄청난 돈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한테는 지금 계속 무역 흑자가 나는 게 아니라 무역 적자가 나고 있다.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제가 또 통계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네. 우리나라가 일본 대일 무역 적자가 58년 연속 적자래요. 58년 거의 환갑 다 됐는데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진짜. 이제 우리나라는 은근히 일본의 수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 수출에 대비했을 때.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네. 과연 우리가 진짜 자생 능력을 완벽히 키웠는가? 아, 그렇기 때문에 뭐 회의적인 시각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궁극적으로 어쨌든 수입에 의존하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하고 네. 그거 의존도를 낮추거나 수출을 좀 더 증대할 방안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봐야겠다. 아,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역 강국이라고 보통 부르면에도 네. 불구하고 네네네. 일본에는 이렇게 많이 의지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겠죠. 네. 어떻게 보면 적자가 계속 난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많이 팔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기도 하니까요. 이렇게까지 적자가 심하고 또 오랫동안 지속됐는지 대일 적자가 이렇게 심한지는 몰랐는데요. 그러면 화이트리스트 보건 작업에 있어서 또 체크해야 될 사항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일본과 무역 교역 품목 같은 것들을 뭐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일본 관련되어 있는 회사나 일본 무역 회사에 들어가시는 분들 네. 한테만 좀 해당할 것 같고요. 네. 이제 단순히 이제 전체적인 무역이라든지 전체적인 구매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요. 네. 대일 관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위의 모든 국가들의 관계를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어. 그러니까 일본이 적자네라고 해서 그러면은 망했네. 일본은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아시아로 좀 넓혀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또 다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오. 그러니까 어쨌든간 우리가 불화수소를 수입 못했을 때 네. 중국산으로 대체했듯이 예. 뭔가 이런 무역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를 네. 좀 인지를 하시면은 빠져나갈 탈출구 제3 루트까지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예를 들면 고무풍선이 이렇게 있을 때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삥 올라오고 한쪽 누르면 한쪽 올라오는 것처럼 주변 국가의 관계도 좀 고려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시인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IQ가 높으시네요. 아주 비교가 완벽합니다. 제가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사실 우리가 아시아권에서 가장 많이 무역을 하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사실 일본과 중국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1965년 이후 국교 정상화 이후 대일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됐다라고 했잖아요. 네. 계속 적자라고 했는데 그 적자 규모가 6,934억 달러예요. 오. 계속 쌓인 게. 네. 근데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에 대중 무역 규모 흑자는 네. 6,980억 달러예요. 비슷하네요? 그렇죠. 거의 뭐야? 비슷합니다. 둘이 짰어? 뭐야? 그러니까 한쪽은 거의 적자로 6천억 정도 규모로 네. 적자고 한쪽은 네. 6천억 규모로 흑자라는 거는 예. 수지타산이 아시아권에서는 그냥 비슷하다. 또이 쳤다라고 전문 용어로 하죠. 네. 근데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 1분기에 네.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흑자가 78억 5천만 달러라는 기록적인 적자로 돌아섰어요. 적자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도 적자고 예. 중국도 적자가 돼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방법과 방향성에 대해서 일본이 안 되면 중국으로 가야지. 근데 중국도 사실상 이제 적자로 돌아섰다라는 거는 우리는 제3 루트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특히나 코트라라든지 뭐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 공기업 쪽의 무역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네. 어쨌든 우리나라가 수출을 계속해서 지향하고 뭔가 수입에 대해서도 굉장히 효율화할 수 있게끔 막 도와주는 기관이잖아요. 결국에는 네. 그래서 경상수지를 흑자로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임무인데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이런 부분에서 꼼꼼하게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와, 진짜 이 산업별로 알아둬야 될 것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또 직무별로도 화이트리스트 보건 작업에 따라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직무에 어떻게 녹이면 좋을지에 대해서 직무에 대한 팁도 한번 주세요. 사실 직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제가 어디를 말해야 될지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 본업이었던 은행원을 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금융 쪽에서 제일 중요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외화라는 거는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네. 그 외화 중에서도 수출입 무역 관련 거래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거래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출입 무역 관련 거래액이 줄어든다라는 건요. 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벌어들일 수 있는 비이자 수익이 감소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역을 한다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은행이 수신용장을 발행해 준다든지 네. 아니면 인코텀즈를 확인해 준다든지 아니면 내고를 해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하는데 그 거래마저도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마진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제3국가로 진출하는 기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네. 그들의 이제 무역 거래를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은행원이 좀 생각해야 될 문제일 수 있겠죠. 일본 말고 중국 말고 이제 제3의 루트를 뚫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재 재료 수입 유통 뭐 이런 구매 직렬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이제 일본산이 다시 뚫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러면 우리 일본산으로 가자. 거기 좋잖아. 일본 나 약간 일반데 약간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굉장히 루트가 다방면화 됐는데 일본까지 끼어들었으니까 우리는 네. 그러면 어디서 원자재를 수급해 왔을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수급해 올 수 있으며 비용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절감할 수 있을지 네. 그리고 그 퀄리티는 또 어떨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루트가 다양해졌다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가장 효율적인 방법, 이 원자재 수급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루트를 찾는 게 또 구매 직무의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무역이나 유통 측면에서 변화하는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에게 이런 직무를 원하는 친구들에게 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팁을 주신다면 뉴스를 보세요. 뉴스를 보라라고 맨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사실 뉴스를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맨날 이제 지하철 타거나 버스를 타면 앞자리 뭐 하고 있나 보면 유튜브를 보고 있지. 그냥 그때 톡톡 보셨으면 좋겠어요. 뉴스 톡톡을 보든지 네, 오디오 네. 채용을 본다든지. 이 취업 GPT만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맞습니다. 취업 GPT 꼭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난 뉴스도 싫고 이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그럼 나머지 내가 비는 시간에 뭘 보면 좋냐? 네. 뉴스 시간 맞추기도 힘든데 근데 이러면은 딱 한 군데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예요? 우리나라에서 무역을 관리하고 관장하고 있는 정부 부처 기관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 맞죠? 산자부. 맞습니다. 산자부.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답인데요. 거기에서 그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네. 거기서 운영하는 블로그, SNS가 있거든요. 아. 뭐 대표적인데 한 군데를 얘기하면요. 산업통상자원부 소통 채널, 오. 줄여서 산소통이라고 부르는 채널이 있어요. 줄임말로 산소통이에요. 네, 산소통이에요. 센스 있네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블로그인 게 뭐냐면은 네. 기본적으로 무역 관련 정책이라든지 이슈 그리고 각 국가별로 최근 주목받는 품목까지도 일주일에 하루에 거의 한 8개씩 기사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와. 이게 단순히 기사라는 게 그 네. 뉴스 기사를 가공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뉴스 레터를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네. 더욱더 구체적이고 자세할 수밖에 없겠죠. 와, 정부 부처에서 발행하는 무역 뉴스레터라니 그럼 엄청나게 도움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거기다 또 정확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 안에 나오는 키워드들이 분명히 확실히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지금 정책적으로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현황적으로든지 시장에서 네. 제일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한 번씩 꼼꼼히 체크해보고 그 내용이 이해 안 된다? 그럼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을 거친다면은 네. 남들보다 좀 더 많은 인사이트를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진짜 이건 꿀팁인데요. 산소통 꼭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왜 웃음 터지셨어요? 산소봉이라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산소통 가보겠습니다. 네. 이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또 이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그렇게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를 지정하면서 동시에 보도자료로 하나를 더 냈더라고요. 네. 뭐냐면 러시아, 벨라루스를 향하는 수출 통제는 또 강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 허가로 이제 내용을 바꿨는데 개정 전에는 이제 57개 정도만 뭔가 이제 품목을 했었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741개 네. 뭐 산업 건설기기라든지 철강 화학 제품이라든지 반도체 양자 컴퓨터라든지 자동차 부품까지도
이제 상황 허가 품목으로 추가했다는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벨라루스가 우리나라에서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다시 배제가 된 거겠죠. 이 모든 이유에는 사실은 면밀히 살펴본다면은 예.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겠다라고 생각이 네. 들지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벨라루스라든지 러시아라든지 그런 국가를 상대로 하는 무역 업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기관에 취업을 하고 싶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 또 숙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중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역 관련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되지라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네. 전체적인 글로벌 상황이라든지 특히나 우리나라의 외교적인 마찰이라든지 관계까지도 꼼꼼히 숙지해 놓는 것이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오늘은 취업 GPT 시간에 국제 정세까지 알아봤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아주 산소 뿜뿜이죠. 네, 지금까지 더빅스쿨의 이건 쌤과 함께했습니다. 쌤 감사합니다.